세종대학교 환경, 에너지, 공간, 융합학과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환경도 요즘은 해야 될 것 같고 에너지도 해야 될 것 같고 공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융합을 하자는 그런 학과인데 오늘 저는 그것들을 모두 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환경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해양 환경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오늘 제 주제는 보시다시피 블루카본과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할 주제는 미래의 바다 블루카본과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인데 크게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무더위를 뚫고 오셨는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단어는 저 블루카본이라는 요 단어와 그 요 녀석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이제 소개드리고자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동안의 비교적 짧은 사진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접니다. 요런 이제 좀 작은 꼬마가 부산에서 태어난 녀석이고요. 그 앞바다에서 놀던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커오면서 이런 바다 그리고 여기 스쿠버 팀인데 대학에서 스쿠버 팀에서 스쿠버도 하고 온갖 우리나라 바다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랬던 녀석이 머리를 이렇게 물들이고 다니고 하면서 제가 정말 뛰고 놀고 느꼈던 그 바다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공부한 데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좀 더 전달하고픈 얘기들을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 활동이 해양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탄소 중립, 무슨 탄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런 블루카본이라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앞으로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이 미래의 바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블루카본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기후위기라는 어떤 배경적인 얘기부터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불편하셨죠? 요 코로나. 근데 요 녀석은 전 세계 학자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아직 큰 위기가 아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쓰나미가 한번 우리가 겪었는데 벌써부터 느끼실 겁니다. 불경기나 물가 상승 이런 요인들이 전 지구상을 한번 덮칠 거고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 이 지구를 큰 위기에 빠뜨릴 거는 이 기후변화라는 아주 큰 쓰나미가 올 거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WWF 여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경고들이 있었고 이 자료가 2018년, 17년 이때 제가 가져왔던 자료 같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거의 10억 명이 요거는 폭염에 고통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한 6, 7년이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까지 생각해보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이런 현실이 부쩍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이런 앞으로의 극도의 위기에 기후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를 보면 쭉 2100년을 가정해서 나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2050년 그 이후까지 약 3도 평균 기온이 올랐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건 다 이제 차치하고 요거 보시면 생물종이 50% 가까이 멸종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블 영화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악당인 저 타노스가 손가락 딱 한번 이제 핑거 스냅을 딱 하면 전 생물종의 50%가 멸종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거를 막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곧 닥칠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사에서 발표한 이런 영상에서도 엄청 뜨거운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겨울왕국이라고 부르는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겨울왕국이 아닙니다. 네, 이게 비단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 화재나 산불 이런 기업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들이 계속 닥쳐오고 있고 미국, 포르투갈, 스웨덴 할 것 없이 심지어 우리나라도 큰 비나 아니면 엄청 뜨거운 폭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관련된 질환 아니면 이런 재산 피해들 많이 겪고 있고 이러한 대홍수 가능성 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년 최대 최고 이것들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기후변화가 닥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 중에서도 조금 직접적으로 발생했던 문제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식 문제였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벌써 쭉 이 동해를 따라서 포항, 경주 있고요. 한데 많은 수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해수욕장의 모래, 해변 이것들이 유실돼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5년 새 축구장 132개의 넓이의 해변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어릴 때 놀았던 이런 비치가 해수욕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학자들이 발표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보면 요 정도입니다. 5년 새 일했던 해변이 많이 지금 유실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심지어 3달간의 어떤 드라마틱하게 보여졌던 결과입니다. 2016년 1월에 이 정도였던 어떤 해변이 4월쯤 되면 지금 여기 물에 적셔져 있는 부분이 변한 거 보이시죠? 그만큼 막 쓸려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기 지도 보시면 뭔가 빨갛게 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 해수면의 수온이 급격히 과거에 비해서 변화한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런 데 걸쳐 있죠. 흔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적도 부근부터 해서 이 근방은 뜨거운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저 위에 러시아나 이런 데는 차가운 바다, 그 우리나라와 이런 아시아 일대는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뜨겁고 차가운 세력에 고래등 사이에 끼인 이런 어떤 기후대의 세력으로서 이런 차갑고 뜨거운 변화에 엄청 민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 세계 해역 평균이 0.5도씨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봤을 때 2배 이상 1.12도가 상승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수치겠지만 딱 점점 상승하게 되면 과거 우리가 보던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인천 2100년이 지나면 이런 표준 수온 상승과 그에 따른 어떤 지구 온난화의 영향, 그리고 수온 상승,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침수되는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인천 연안에 땅을 사놓으신 분이 있으시면 후속 세대 자손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 이렇게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르신들 계시니까 이런 과일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 꼬맹일 때는 사과하면 대구 능금 사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이제 양구, 강구, 강원도 사과가 최고입니다. 왜냐? 그 당시 맛있었던 대구의 기온을 강원도에서 재현해냅니다. 올라갔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귤 제주도죠. 인천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애플 망고 요즘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과일. 제가 경주에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데 경주에서 이제 애플 망고를 재배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고 실제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생선들이 더 많이 나오고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무늬 오징어 포인트라는 데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잘 잡히던데 딱 그 시기에 맞춰서 갔는데 올해는 또 안 잡힙니다. 이유는 이게 바뀌니까 올해 얘네들이 있었어야 항상 찾아오던 시기에 그 기후 조건이 딱 완성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뀌니까 이미 제가 낚시를 하러 갔을 때는 얘네들이 다른 데로 이동한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바뀌면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요 노래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우리나라 국민이 모르는 분 없으시죠? 노래가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하지 않습니까? 저 때도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꼬맹일 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아닙니다.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배웁니다. 올라갔고 강수량 많아지고 열대화되고 있는 전조 증상입니다. 심지어 그거에 따른 생물들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아닙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지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노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작년입니다. 요 장면은 2022년 유엔 해양 회의 때 7월 18일 그 당시
이 유엔의 수장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 우리 모두 집단 행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아니면 다 자살하자, 집단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근데 세계는 이렇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호주 산불부터 해서 이런 뉴스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이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떡할까요? 밖에 보십시오. 아직도 뜨겁죠. 저도 오는데 걱정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이 더위를 뚫고 올 수 있으실지. 그만큼 재현되고 반복되고 더 심해져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구 온난화? 아니야. 지구 보일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보일링. 끓는다는 표현인데 온난화? 뭐가 온난하냐? 이제 지구는 끓어 넘친다. 이런 표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셨고요. 올 7월 첫 3주가 기록상 가장 더운 기간이라고 밝혔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기후학자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 피닉스 지금 밖에 대충 36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상상이 되십니까? 26일 동안 연속으로 43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 엄청난 기후위기 상황이 온 거죠. 미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스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사진 며칠 전입니다. 54도를 찍습니다. 이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근데 54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은 털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실제로 이게 더위가 지속되니까 며칠 전이었는데 보이시죠? 그 부엌 장갑 끼고 너무 뜨거워서 오늘도 여기 지금 차 타고 오신 분 계실 텐데 딱 나가시자마자 핸들 딱 잡아보세요. 뜨거 하시지. 근데 저 더위에는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분리수거를 하는 어떤 통인 쓰레기통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계속. 그 앞유리 앞에 요 공간이 제일 뜨거운 거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재미로 하는 겁니다. 1시 27분에 쿠키 반죽을 그냥 이렇게 올려놨더니 4시간 지나서 오니까 쿠키가 구워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극도의 기후현상들을, 기후위기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미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2015년부터 전 세계가 합심해서 한번 대응을 하려고 이 일이 시작됐고요. 그때 그 유명한 파리협정, 2015년 파리협정, 이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그때에 이제 우리 모두들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위해서 앞으로 달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낯익은 분이 계시죠? 여기?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전까지는 의의가 있었던 게 선진국들 중심으로 자 우리 선진국들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선진국이 아니라 지구 전체 다 해야겠다. 그래서 유엔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지구촌의 싸움을 시작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2015년 파리협정이었고요. 네, 거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립하는데 기여 중립 같이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탄소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름 보일러 떼고 자동차 타고 아니면 큰 선박들 무역하면서 다시 기름 태우고 석유 태우고 하면서 나오는 매기가스 매연들 여기에 이산화탄소라는 녀석이 많이 있는데 이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 태양 광선이 들어왔을 때 이 열을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보호막 기능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고요. 온실 들어가 보시면 뜨겁잖아요. 하우스가 비닐로 쳐져 있으니 한번 들어온 열이 다시 못 나가게 잡아주는 거죠. 근데 CO2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도 CO2를 배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배출원이 있을 텐데 특히 산업이나 인간이 조금 과도하게 석유 연료를 쓰는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무슨 풍력 발전이니 무슨 재생에너지니 신에너지니 신재생에너지니 얘기 나오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배출하는 것들을 좀 줄여주고 또 반대로 흡수도 합니다. 지금 제가 식물 얘기를 좀 할 텐데 식물이 대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얌얌 먹으면서 자기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양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기체 상태로 있을 때 이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됐던 건데 빠르게 이것들을 다른 형태인 자기 몸체의 고체로 이것들로 고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왜 식물이냐? 인간도 요 살점 이런 것들이 다 탄소나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죽으면 썩지요. 그래서 쉽게 다시 썩으면 CO2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기체 형태로 폴폴폴 날아갑니다. 뭐 말짱 꽝이죠. 하지만 식물들은 여러분들 고사리 많이 들어간 찌개나 이런 거 드실 때 억센 고사리들 입에 막 씹히지 않습니까? 그런 섬유질들이 딱딱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어떤 형태로 잡아주면 이게 한번 그 형태에서 산불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기체로 날아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CO2 기체 상태의 이 녀석들을 잘 잡아서 흡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자. 단순하게 녹색 식물들을 군데군데 많이 심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배출은 줄이고 이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문 용어로 쌤 플러스 마이너스가 빵이 되는 시점까지 만들어 보자라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구촌에서는 205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탄소 중립 얘기고요. 자, 그래서 딜이 들어갑니다. 과거 정권에서 이제 그 당시 바이든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선진국이지 않니? 한국도 선진국이지? 웅쿠타드라고 부르는 이제 UN 산하의 기구에서 코리아, 니들 이제부터 한 2년 전이었죠? 니들도 이제부터 선진국이야 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32번째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진국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그러면 화석연료 많이 배출하는데 이런 산업 전반의 체제를 바꾸고 좀 인내하고 감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걸 줄여보자. 한국 얼마 줄일래? 그 당시 우리가 제안한 것 2017년도에 비해서 24.4% 정도 줄여볼까요? 2017년도에 100일을 냈으면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중간 단계 2030년까지는 한 25% 가까이 한번 줄여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No, 니들 선진국인데 더 감내해라, 더 가져와라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32번째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기후 악당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2018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 11번째 배출국이고요. 이산화탄소 자체만 따져보면 2019년 기준으로 9등, 이미 탑10, 우리가 좋아하는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 기후 악당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니들은 기후 대응은 가만히 국제사회 살펴보니까 50위권 바뀌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더 지나 보니까 2018년, 그 당시 처음에는 2017년 기준이었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바꿉니다. 왜냐? 제일 고점에서 우리가 얼마 줄이겠습니다라고 해야 나중에 쉬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국가별 감축량은 40%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하지만 2050년에는 탄소 중립. 그 말은 100%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세계 14번째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 보시면 대충 20개 정도의 나라가 이제 탄소 중립을 무조건 하기 위해서 산업 전반에서 힘써라. 니들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폴폴 많이 풍기던 어떤 그런 엔진 기관을 썼으면 좀 덜 나가는 수소나 아니면 다른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기관들을 바꾸고 그런 양을 줄여라.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방식들을 채택해야 되는 상황을 법제화한 나라들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래도 각성해야 되는 게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국의 어떤 2030년이나 아니면 그 후까지의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결심을 보면요. 한국은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처음에 그랬다 얘기했죠. 그리고 바이든이랑 이제 국제사회에서 야, 좀 더 해. 이렇게 하니까 2030년까지 그러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8년이라는 말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고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펑펑 썼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미국, 영국, 유럽연합 보시면
미국 우리는 2005년까지 제일 많이 썼으니까 그 후부터는 노력해서 줄여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2005년 기준으로 이만큼 2030년에 감축을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고요. 영국은 심지어 78%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55%. 중국, 우리가 가끔 뭐 중국이 뭐 안 좋은 쪽으로 오염이나 이런 쪽으로 욕을 하기도 하죠. 지탄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얘네들도 2005년부터 벌써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제일 고점이 2005년 대비 60에서 65%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뭐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 안 되면 뭐 좀 더 그 뒤에도 달성하려고 해보겠다라고 이미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느리죠? 일본, 항상 경쟁하는 일본이 그나마 좀 더 많이 썼는데 이 일본조차도 2013년 대비해서 더 많이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감축분, 이산화탄소를 양을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상치들을 다 전반적으로 다 내고 있고요. 뭐 산업, 건물, 수송, 농축, 수산 이런 분야가 있고 배출을 줄이자는 그런 큰 갈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 오늘 제가 좀 많이 얘기할 부분인데 저는 배출보다는 흡수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잠깐 잊었던 이 주제인 블루카본이 그런 거와 관련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흡수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이걸 줄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할 거고 제가 속해 있는 분야인 해양 분야에서는요.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죠. 연안습지나 갯벌 얘기를 오늘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온실가스를 흡수나 제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숲,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도시 내 숲들을 녹색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해양에서의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크게 늘리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어떤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서서 이제 서론이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흘러왔고요. 이 블루카본이라는 얘기가 그 중에서도 전 세계 학자들이 이렇게 그동안의 연구 자료들을 놓고 봤더니 맞아. 배출 말고 흡수를 하는 걸 봤을 때 육상도 많이 흡수를 하네. 그리고 해양도 많이 흡수를 하네. 그 양이 이 수치는 뭐 늘 조금씩 바뀌곤 있습니다. 근데 약 한 400억 톤 배출한다고 치면 해양에서 우리가 배출한 거에 92억 톤을 매년 이렇게 흡수해 주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해양에서의 어떤 저는 역할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굴뚝이나 아니면 뭐 산림 벌채 이런 걸로 우리가 다시 이 이산화탄소를 하늘로 대기로 날려보내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 자연은 다양한 이런 숲을 만들거나 해양에서의 자체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만큼 많이 받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블루카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급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블루카본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저희 중간에 쉬는 시간 가져야죠. 하지만 조금 남은 시간 동안 블루카본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본론입니다. 블루카본, 블루니까 연상을 하실 것 같아요. 파란색. 파란색은 바다는 파랗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색깔 놀이를 한 거고요. 그러면 저기 블루뿐만 아니라 녹색, 까만색도 있는데 맞습니다. 카본은 흔히 우리들이 이름을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하고 알리기 쉽게 이런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우선 블루카본 전에 이 그린카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카본 그대로 연상하세요. 녹색, 숲, 산림, 주로 육상. 육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녹색 식물 생태계가 만들어주는 흡수하고 있는 저장하는 그런 카본을 그린카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블루카본은 단순하게 바다일 거고 블랙카본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매연이나 석탄 등 연소할 때 나오는 검은색 뭐 그을음 이렇게 하는 주로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저희 고기 구워 먹을 때 참숯 좋아하죠. 그런 숯 형태도 카본입니다. 만약에 이 숯을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용도가 아니라 그럼 태우죠. 그러면 결국 날아갈 텐데 인위적으로 특정 처리하기 좀 고민이 되는 어떤 목재 자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숯으로 변형시킨 다음에 이거를 꽁꽁 어딘가에 묻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블랙카본조차도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생각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오늘은 제 필드에서 하고 있는 이 블루카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린카본 단순합니다. 숲을 심읍시다. 아마존은 뭐 지구의 허파입니다. 숲을 늘립시다. 열대림을 파괴하지 맙시다. 네, 그런 운동들이 지금에서의 어떤 탄소 중립과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숲을 그대로 심어놓고 방치만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숲은 처음에 작은 나무가 자랄 때 열심히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산화탄소를 가져가서 몸을 키웁니다. 키우다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성장 시점이 됐다가 한 30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까지 되면 최고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금씩 사가갑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나무가 썩기도 하고 나이가 좀 드니까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베스트는 잘 키워놓고 요 시점에서 뭐 필요하다면 벌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안 썩도록 어디 잘 보관을 하거나 활용을 하고요.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때로는 가끔 뭐 무절제한 벌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단 카본 자체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숲에서 만들어주는, 육상 생태가 만들어주는 카본을 그린 카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정 시기 잘라서 보관을 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다 있으시죠 앞에. 이런 목재나 가구의 형태로 잘 보관해 놓으면 한번 가공이 되니까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흰개미가 쪼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역할로 뭐 오랑우탄이 와서 나무를 꺾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좀 보관을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이런 목재 형태로 잘 보관을 한다면 이 그린 카본을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영어가 막 이게 써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한번 구매했을 때 몇 년 이상 써주시면 이 그린 카본을 오래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습니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이런 뭐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가구 재활용조차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린 카본이었고요. 그럼 요놈의 블루가 뭐냐? 바다의 카본? 흔히 바다 떠올리면 우리는 이런 물고기들, 뭐 새우도 있고 이렇게 하죠. 뭐 거북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블루 카본 또한 바다의 식물입니다. 식물 생태계를 보는 거고요.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밑에 뭔가 뭐 풀들이 많죠. 교장 선생님 방에 있는 그 난초 같은 그런 애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잘피라고 부르는 녀석들인데요. 예컨대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물고기 같은 생태계가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식물 생태계가 이루는 어떤 그런 바다에서 카본을 찾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 중에 이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물속입니다. 물속의 수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키우는 건데, 잘 보시면 좌측은 그냥 일반 상태의 물속에 그냥 키우는 거고요. 우측은 인위적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따단 한 달 뒤에 이 두 녀석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무성해졌죠. 그만큼 바다 식물도 아니면 물속 식물도, 바다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식물도 충분히 CO2를 많이 흡수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죠? 식물들은 산소를 또 배출하고요. 우리한테 좋은 공기들. 그래서 나오는 블루 카본은, 이야, 블루, 그린, 그래, 니네들 육상 생태계 보호하는 친구들, 니들만 그렇게 큰 소리네? 우리 바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번 볼까? 블루, 우리 거 뭐 있지? 자, 적어도 짠물이 건드리는 영역은 다 바다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짠물이 있는 데까지 사는 식물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건드리는 이 짠 공간에도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더라. 그래서 그리고 좀 연구를 해보니, 우와, 이 녀석들도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카본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가 2000년대 초 이후에 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상대적으로 블루카본은 좀 늦게 얘기를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루카본 뭐냐? 현 시점 스코어 블루카본은, 자, 오늘 무조건 요 페이지 한 장만 외우셔도 됩니다. 블루카본 3개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블루카본은
염습지, 한자어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짠물이 오는 습지고 그런 짠물이 오는 습지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생태계예요. 쉽게 갈대, 칠면초.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열대에 가보면 열대 지역이나 뿌리가 기괴하게 자라있는 나무들이 갯벌이나 아니면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맹그로브라는 열대 나무인데 이 녀석들도 우수한 탄소 흡수원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피숲이라는 교장 선생님 방에 있는 난초 같은 녀석들이 물속에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저 염습지 갈대숲보다 더 넓은 면적이 잘피숲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블루카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징 세 가지 한번 보면 뒤에 다른 이제 제가 뭐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녀석들은 식물이에요. 1번. 그리고 갈대, 무슨 맹그로브 나무, 교장 선생님 방에 자라는 그런 난초 같은 잘피라는 녀석 다 뿌리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이 이산탄소를 받은 다음에 위에 땅 위에 이렇게 자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가 있어서 땅 속으로 깊숙이 좀 묻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블루카본에서의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적어도 요 세 가지, 적어도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저 세 가지구나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블루카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염습지, 순천만 갈대 정원인데요. 흔히 상상하실 수 있는 것. 갈대 하면 그냥 와 가을에 이제 누렇게 물들어서 바람이 불면 소리도 좋고 그런 풍광이 좋네. 거기에서 이제는 이야 탄소 멋있다. 이제 여러분 어디 가시면 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탄소 중립이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대, 심지어 이 갈대 같은 식물들이 이루는 염습지는 갯벌, 뻘이죠. 저희는 뭐 퇴적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밑으로 뿌리가 엄청 세밀하고 조밀조밀하게 뻗어나가요. 여러분들 벼 한번 뽑아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대도 뽑아 본 분 계시려나요? 뿌리가 엄청 깊고 하거든요. 그 뿌리로 집어 넣어 주는 게 이겁니다. 왜냐? 힘들게 만든 탄소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썩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짠물, 우리 김치독같이 짜게 절여 놓은데 뿌리로 사람이 힘을 안 들여도 깊숙이 뿌리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주 오래 되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간. 그런 기능을 하는 첫 번째가 염습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인천공항 지나갈 때 가끔 보거나 갯벌 지나갈 때 보는데 붉게 물든 게 보실 거예요. 갯벌이 붉게 물들면 우리의 칠면초가 빨갛게 물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갈대보다는 더 멀리 바다 멀리 있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요 녀석들도 빨갛게 물드는데 퉁퉁마디 함초소금 아시죠? 고기 뿌려 먹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드시면 블루카본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함초같나 칠면초 같은 이런 녀석들이 이루고 있는 이런 생태계를 염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그로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짠물이 들어오는 지역에서도 서식하는 나무 기괴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갯벌 근처에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뿌리가 밖으로 막 자라고 삐쭉삐쭉하고 이게 뭔지 잠시 볼까요? 일단 전 세계 맹그로브 분포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아직 없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근방의 나라들에는 많이 있고 일본에만 가도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일본이죠. 일본이 겹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적도 근처가 덥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구온난화 얘기했죠. 아까 위기나. 그래서 점점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온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제 미래의 또 연구 분야기도 할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줄기가 아니라 줄기는 저 안쪽에 더 굵게 있고 뿌리를 가면 삐쭉삐쭉하게 이 녀석들이 연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자라 있으면 탄소 자원도 되지만 파도나 해일 등의 피해를 줄이는 천연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연안 안정성을 가져오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이 되거나 생각이 되어지는 자원입니다. 물밑 한번 보실까요? 이 녀석들 짠물에 아주 잘 견딥니다. 그리고 뿌리를 이렇게 길게 뽑아내요. 이게 줄기가 아니라 뿌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일부 종들은 뿌리 혹이라 해서 밑에서 가시처럼 다시 깊숙이 있는 뿌리가 땅을 뚫고 가시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다 짠물 환경에서 숨을 쉬거나 아니면 염분을 배출하기 위한 저런 어떤 형태인데요. 이게 이렇게
기계하고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다 탄소 덩어리로 만들어줌과 동시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런 작은 고기들 보이시죠? 이런 작은 공간에 숨어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뭐 유치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을 증대시키고 탄소를 흡수력을 높이는 이런 자원으로 지금 열대에서는 이미 보호를 많이 하고 있고 증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자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방 난초라고 계속 표현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해초류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우리 해조류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해조류라고 하고 그런 녀석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미역, 다시마는 아직 뿌리가 없어요. 어디에 부착해서 이렇게 자라는데 이 녀석들은 이런 퇴적물이 있으면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자라는 잘피라는 녀석들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오징어들이 이런 데 와서 산란도 하고 그런 녀석들 잡기 위한 이제 지역 포인트들이 잘피 숲 근처에 많이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볼락, 조피볼락, 우럭 이런 녀석들이 어릴 때 이 근방에 와서 큰 물고기들 피해서 숨어 있고 자라고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런 것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라 있고 정말 기괴하죠. 이제 물속인데 심지어 물속에서 꽃도 핍니다. 이 잘피는 진화적으로 보면 아주 먼 옛날에 원래 생명은 바다에서 육상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녀석은 바다에서 육상으로 갔다가 다시 육상에서 바다로 온 희한한 녀석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속시식물로 우리나라에는 염습지보다 더 넓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양수산부 홍보를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 밀림 있다 없다? 아 있다. 포항 영일만에 있다. 우리가 조사하다가 포항 영일만 앞에 이 잘피 숲을 발견했다. 아까 앞서 본 잘피들은 뭔가 여기 나트막한 교장 선생님 막 난초 생각하실 텐데 이 녀석들이 깊은 물에 한 5m 전후에 살다 보니까 꼿꼿하게 안 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헐렁헐렁헐렁하게 이렇게 서 있어도 되니까 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까지 되는 크기가 되는 군락인가 하면 5.6m입니다. 이게 제법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이 탄소 덩어리가 바닷속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의 뿌리 또 대단하시겠죠. 심지어 이 잘피들이 계속 뿌리를 뻗어나가면서 번식을 하는데 그 너비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까지 발견을 했고요. 그게 거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1배 되는 면적이나 있더라. 이야 이런 게 몰랐던 거예요. 왜냐? 바닷물에 있으니까. 바닷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파괴되면 복구도 힘들 거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봤더니 야 이거 좀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정화도 시켜주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위한 탄소 흡수도 하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이런 특정 종들을 이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가 강조했던 블루카본 3가지 이런 염습지에 살아는 식물들 생태계 아직은 없는 맹그로브 그리고 깊숙이 있는 잘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식물들이 많이 없는 비식생 갯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데 많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데 이런 자원들을 심어서 늘리거나 아니면 이 갯벌 자체의 탄소 흡수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최신의 과학입니다. 아직 별로 깊게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씩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제가 몸담았던 기관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들이 뒤에 조금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카본의 중요성 요즘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린카본 막 얘기가 됐었는데 흔히 말해서 마케팅을 해야겠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럼 블루카본은 뭐가 좋냐라고 찾아봤을 때 이야 그겁니다. 아까 숲은 30년까지 걸린다고 했습니다. 맥시멈 가는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 가격도 제법 비쌀 거고요. 하지만 갈대숲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흡수력도 빨라서 쑥쑥 자랍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일반 밀림보다 맹그로브 숲 같은 경우도 5배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육지 생태계에 비해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블루카본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한 학자의 연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니까 전 세계 잘피 이림 교장 선생님 방에 있는 난초, 염습지 그리고 맹그로브 숲들 이런 녀석들이 초록색 부분이 보면 땅 위에 있는 이 식물체들입니다.
이 식물체들의 어떤 그 양은 이 열대 우림에 비해서는 작아요. 하지만 땅 속에 얘네들이 밀어넣는 탄소의 양은 보시면 열대 우림이 한 200이라고 쳤을 때 보십시오. 맹그로브와 잘필 염습지 어마어마한 뿌리 탄소를 아니면 그 밑에 어떤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탄소를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카본이 중요한 이유? 저 깊숙이 탄소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숲에 있는 그린카본, 주로 숲 상부에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쓰는 목재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됐었다면 이런 블루카본들은 깊숙이 넣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영구적인 보관에 가까워지겠죠. 한번 대기 중에 있었던 탄소가 어떤 일에서 딱 고정이 됐으면 이게 안 빠져나오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키인데 이것 블루카본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내봤습니다. 육상식물을 10년생 목본 한 주를 뭐 식재하려고 하면 좀 비싸게 준다 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염생식물은 쌉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 한 번씩 없진 않겠죠. 이제 앞으로 뭐 관리를 좀 해야 되면 없진 않고 뭐 저렴할 거고요. 그 성장 기간 특히 이게 중요한데 1년이면 다 자랍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하지만 나무는 좀 오래 걸리네요. 면적도 한 그루가 많이 차지할 텐데 염생식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들 이제 배경이 된 것들인데 국내 갯벌 면적이 이런데 염습지랑 육삼조림의 어떤 경제성을 비교하고 봤더니 앞으로 우리가 별로 안 썼던 이런 갯벌들 중에서 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생식물들을 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아직 이 염습지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32제곱킬로미터. 맹그로브는 아직은 없고요. 타이달 플랫, 갯벌은 이렇게 넓은데 아직 이런 자원들을 좀 더 활용해서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무궁무진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를 위한 방향으로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양한 분야의 어떤 탄소 흡수나 배출량을 줄이는 게 보이지만 이 부분, 흡수원 있는 부분도 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블루카본입니다.